4명의 여고생이 학교 체육 선생님을 고소한 사건인데 정말 두려워하는 거야. 선생님, 나를 믿어달라. 내가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출신이다. 결국 이 사건 1심 무죄 판결문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피고인은 무죄.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입니다. 1심, 2심, 판심 법무법인. 안녕 판심들. 판심이들은 억울해 본 적 있어? 우리 때는 그랬거든. 교실에 막 쓰레기가 뒤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누가 버렸어? 막 이러면 아무도 막 손 안 들고 그러면 네가 버렸지? 나 아닌데? 진짜 억울하지? 억울한 것만큼 억울한 건 없어. 그런데 만약에 판심이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구속까지 됐다면 6개월 동안 살았다면 어떨 것 같아? 오늘은 억울한 성범죄 누명, 강간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까지 되었던 남성에 대한 실제 이야기야. A씨는 친했던 누나랑 술을 마신 후에 병원 진료를 위해 인근 모텔에 숙박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 그런데 3년 8개월 뒤에 성폭행인 강간으로 고소가 됐다고 경찰서에서 A씨에게 연락이 온 거야. 판심이는 내가 3년 8개월 전에 했던 일 기억할 수 있어? 3년 8개월 전에 누구랑 모텔을 갔는지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A씨는 자기가 당연히 강간을 안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 탈이 없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대.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3년 8개월 뒤에 고소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양육권이라든지 이런 걸 뺏기기 싫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 그래서 인근 CCTV 영상이나 많은 증거조차 확보가 어렵고 다 소실된 거야. 그래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해서 A씨에 대해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어. 증거도 아닌 진술만으로 인해서 구속을 시키고, 이게 저는 지금도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더구나 이해가 가지 않는 1심 판결문 문구가 뭐냐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거야.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피고인 진술은? A씨 진술은 안 믿고 일관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6개월 수감생활까지 했어. 다행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석방됐지만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였어. 더구나 1심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바람에 성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이미 찍혀버린 다음이었어. 수감을 시켜놓고 사회생활 단절시켜놓고 그렇게 2년 6개월 형을 때려놓고 감옥에 있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잊혀질 수가 없죠. 정말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인가 싶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밖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A씨를 고소한 이 여성은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서 실형을 살게 됐어.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일단 다른 범죄와 상당히 다른 특징, 성범죄만의 특성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 성범죄가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둘만 은밀하게 있는 곳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CCTV가 없다는 거거든. 성범죄를 저질러도 증거가 없지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이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뜻이야. 은밀한 공간에 단 2명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판사가 이 두 사람의 신빙성 여부를 따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성범죄 고소를 억울하게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실제 성관계나 스킨십이 있었던 경우야. 강간 고소를 당하면 사람들은 놀래서 그날 모텔에 갔지만 성관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다. 차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관계나 뭐 스킨십이 없이 그냥 얘기만 하다가 헤어졌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특히 유부남일 경우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부인에게 들킬까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 피해자의 몸이나 가슴에서 DNA가 검출되거나 피해자가 하는 여러 가지 진술에 대응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침대에서 상대방 남자가 나를 눕히다가 내 친구 전화를 받는 순간 그때 그 남자가 내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실제는 이 여성이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남성에게 막 적극적으로 애무를 시작한 사정이 있다면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처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모텔에서 이야기만 하다 나왔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의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어서 사상 누각이 되어버리는 거야. 당황해서 무조건 전부 부인,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로봇처럼 말을 하면 오히려 제대로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일관되게 피의자도 진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두 번째는 실제로 성관계나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야. 여자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침묵의 표시, 남자가 툭
건드리면 강제추행, 이렇게 역차별 판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 내가 서울경찰청에서 성동경찰서, 마포경찰서,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뭐 수서경찰서 이렇게 서울 전역에 있는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여성 청소년계 경찰관들이 성범죄와 스토킹 직무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듣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 강사인 나에게 쉬는 시간에 줄을 서서 막 질문을 하거든. 질문을 하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몰카 사진 이렇게 찍었는데 이 각도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냥 찍힌 건지. 피의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거든. 내가 핸드폰 이렇게 뭐 하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찍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몰카가 되냐라는 질문부터 또 기억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안양 동안경찰서, 뭐 수원경찰서, 경기 남부청 관할인 현직 여성 청소년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도 내가 성범죄 스토킹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남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가르치느라고 툭 쳤는데 여자는 이 사수가 막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는 거야. 이럴 때 강제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다. 뭐 CCTV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실제 하시거든. 경찰도 애매한 거야. 실제 우리 판심에서 담당한 사건 중에 피해자 4명이서 한 남성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고소를 했고, 심지어 법정에 나와서 이 피해자들이 증언을 했는데도 판심에서 피해자 4명에 대해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어. 4명의 여고생이 학교 체육 선생님을 고소한 사건인데, 4명이란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판심이들도 3인 성우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횡단보도 같은 데 지나가잖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가리키면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 2명이서 갑자기 횡단보도 가다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데, 3명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동시에 하늘을 가리키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지? 다 같이 하늘을 쳐다본다? 이게 바로 3인 성우야. 3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거짓말을 하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리 속담인데, 우리 사건에서는 4명의 여고생이 학교 체육 선생님을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어. 이 4명은 선생님이 양쪽 어깨에 막 손을 올리고 어깨를 막 수에 문지르고 팔을 막 이렇게 쓸어내리고, 여고생의 우측 허벅지 위에 선생님이 손을 올려서 만져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바로 직위해제되거든. 다음날부터 출근을 못해.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우리 판심이 담당하지 않았고, 검사가 기소하고 나서, 즉 1심에서 우리 판심이 담당하게 된 사건이야. 첫 상담을 내가 이 선생님과 직접 했는데 정말 한 3-4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교가 남녀공학인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뭐 가리지 않고 수업 끝나면 얘들아 들어가자 막 그러면서 얘들 막 툭툭 치고 그런 건 있더라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제 애들이랑 여학생 남학생 다 할 거 없이 체육 시간에 막 앉아 있으면서 애들이 막 서로서로 막 마사지 해주고 막 애들 장난치잖아.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마사지 할 줄 알아서 선생님도 해주세요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먼저 요청을 해서 선생님이 목 마사지를 해준 적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선생님, 이거는 전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한 거는 한 거다, 안 한 건 안 한 거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서 가야 된다. 애들 수업 시간 끝나고 급식 끝나고 애들 가는데 막 안 가고 뭉쳐 있으니까 야 들어가 하면서 어깨 툭툭 치기는 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팔을 문지르고 막 쓱쓱 쓸어내리고 허벅지 만지고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두려워하더라고. 그러면 여자애들 어깨 친 게 강제추행이다, 그렇게 판사가 판단하면 어떻게 하냐고 정말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선생님, 나를 믿어달라. 내가 성범죄의 판결을 직접 했던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출신이다. 나 역시 성범죄 전담재판부에서 직접 판결을 하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완전히 바꿔서 무죄 판결을 직접 했기 때문이야. 이거는 선생님과 학생, 여학생이 아니라 남학생 사이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지하철 강제추행도 부딪히면 다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에 우리가 어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냐. 상대방이 싫어하면 물론 어깨도 치면 안 되지만 그거랑 성범죄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선생님은 지금 직위해제까지 되어서 학교도 출근 못하고 맨날 집에 있지 않냐.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사실을 말해서 정면 돌파해야 될 문제다. 아니, 여학생들은 선생님을 한 번씩 체육하면서 툭툭 안 건드렸겠냐고. 여자가 툭 건드리면 침묵의 표시고 남자가 툭 건드리면 전부 강제추행이냐. 나를 믿어라. 내가 선생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부 다 들었을 때 나는
무죄 판결을 했을 것 같다. 내가 끝까지 싸워보겠다. 이거 끝까지 가보자. 우리 제대로 싸워보자. 이거는 판사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온 국민을 모셔다가 같이 이야기해보자. 장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거든. 국민참여재판은 판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온 국민을 모셔다가 재판을 받아보자. 이랬어. 선생님이 정말 두려워하셨지만 선생님 나를 믿어라. 내가 법정에서 선생님의 오랜 이야기를 판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게 나는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사실 판사가 피고인을 보는 시간은 정말 우리가 10분에 3-4건을 진행하거든. 10분에 3-4건이면 피고인 인정신문이라는 걸 하거든. 피고인 뭐 이름, 주민번호, 사는 곳, 본적 말하세요. 이거 하고 나면 이미 1분 지나가. 그 다음에 피고인의 말을 내가 몇 분 들을 수 있어. 인정하십니까? 부인하세요? 왜 부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기록 보고 판단할게요. 이게 대부분 10분에 3건이 이루어지는 재판이야. 그런데 나는 이 선생님 말을 3-4시간 들었잖아. 판사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변호사만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를 들을 수 없어. 나는 좋은 변호사는 이 사람의 말을 3-4시간, 10시간이라도 충분히 듣고 이거를 압축해서 판사에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선생님 얘기를 판사로서 차분하게 들었다면 나는 무죄 판결했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판사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심원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호소력 있게 전달해주겠다. 그렇게 말했거든. 그리고 우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 여고생들이 법정에 나와서도 선생님이 강제추행했다고 증언을 하더라고. 우리는 끝까지 주장했어. 우리 어깨 툭툭 친 건 맞다. 하지만 남학생도 툭툭 쳤다. 허벅지 만진 건 아니다. 우리 마사지 한 거는 애들끼리 다 하고 있었고 남학생 뭐 다 하고 있었는데 마사지 한 건 애들이 선생님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거였다. 이거는 강제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 불가능하다. 끝까지 주장을 했고 우리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 받았어.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보통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까지 여러 명이 나와서 시간을 다 맞춰야 돼서 일이 굉장히 많고 재판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리거든. 그런데 우리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2번이나 열어서 정말 치열하게 다퉜어. 결국 이 사건 1심 무죄 판결문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변호인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한 주장들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결하였다. 피고인은 무죄. 우리 선생님이 이 사건 무죄 판결 받고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무릎 꿇고 큰절을 하겠다고. 즉 여자가 남자에게 이 격려의 차원으로 어깨를 이제 톡톡 건드린 것과 남자가 여자 어깨를 이제 톡톡 건드린 것 모두 이 강제추행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법정 구속이 돼서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한 A씨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구금 일수에 해당하는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구금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제 최저 1급액의 5배까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무고죄 발생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 특히 미투 운동이 시작된 2018년에 약 600건이나 늘어났어. 600건이면 그 고통받은 억울한 사람들을 생각해봐. 무고가 600건이면 600명의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무고죄는 실형 선고가 매우 많아. 징역 7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적도 있어. 이 무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 금전적인 거나 뭐 정신적인 거나 이 사건처럼 억울한 수감 생활까지 이어지면 실질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A씨는 6개월간의 구금 일수로 형사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해. 3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무죄까지 2년은 넘게 걸렸을 거야. 이 기간 동안 A씨가 고통받은 시간과 무너져버린 일상에 비하면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다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 제정신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범죄는 특히 아무런 직접적 물적 증거 없이 이 정황 증거만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는 피고인의 말, 피해자의 말, 이 2명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 신빙성 싸움이라는 거야. 때로는 우리는 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성범죄 행위, 자세 있잖아. 어떤 몸의 자세를 했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도 하거든. 이렇게 상대방 몸을 뒤집었는데 핸드폰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에 이 성범죄의 디테일함을 살리는 것이 무죄를 받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해. 이렇게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이 있더라. 성범죄 사건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피해자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인 경우도 있더라고. 고소인은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억울한 피의자는 피눈물을 흘려. 우리 이렇게 무죄 받잖아. 난 선생님이 아무리 두려워해도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가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판심이들도 내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다. 근데 나 이러면 실형 받는 거 아닌가? 너무 두렵다. 나는 정말 무죄인데 내가 인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는 걱정하지 말고 판사의 마음, 판심으로 문을 똑똑 두드려주길 바래. 오늘도 우리 판심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꼭!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